그러면은 베아트리체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 나갈게요. 네. 방학이 끝날 무렵 나는 내 친구와 미처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땡땡시로 출발했다.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나를 따라와서 세심하게 살펴본 후 김나지음이 선생님이 운영하는 소년 기숙사로 내 거처를 정해주셨다. 그때 부모님이 나를 어떤 곳에 어떤 아이들 사이로 넣은 것인지 알았다면 기절할 만큼 놀라셨을 것이다. 내가 착한 아들이 되고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을지, 내 본성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킬지 여전히 의문이었다. 부모님이 그늘 아래서 행복을 찾으려던 나의 마지막 노력이 꽤 오래가며 성공할 것 같더니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견진성사를 받은 후 난생 처음 느꼈던 묘한 공허와 고독이 나중에는 그 황량하고 희박한 공기에 얼마나 익숙해지던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고향의 작별을 고하는 일은 이상하리만큼 쉬웠다. 전혀 슬프지 않아서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누나들은 이유가 없는데도 울었지만 나는 전혀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나는 이런 나에게 놀랐다. 그래도 꽤 감성적이고 제법 선량한 나이였는데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다. 나는 외부의 세계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채로 며칠씩 나의 내면을 내 마음의 껍데기 아래에서 포호하며 흘러가는 금지된 어두운 소리를 듣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지냈다. 나는 지난 반년 동안 급격히 자라서 키만 월숙해서는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어슬렁거렸다. 소년다운 귀여움은 다 사라져버려서 내 생각에도 이런 모습으로는 남에게 사랑받기 어렵겠다 싶었다. 더군다나 나조차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막스 데미안이 자주 간절히 그리웠고 또 그런 만큼 자주 그를 미워했다. 옷을 병처럼 떠맡게 된 내 삶의 쇠락이 그의 탓인 것 같았다. 기숙사 생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주목하지도 않았다. 처음엔 놀렸고 그 다음엔 따돌렸다. 나를 음침하고 달갑지 않은 별종으로 취급했는데 나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어서 한층 더 과장했다. 남들 눈에는 뭔가 남자답게 세상을 경멸하면서도 고독 속으로 단단히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사실 나는 남몰래 비애와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학교에서는 새롭게 배우는 것 없이 이전 학교에서 쌓았던 지식을 조금씩 써먹으면 됐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학급이 이전 학교보다 진도가 조금 뒤처져 있었다. 나는 또 동갑이 또래들 애 취급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렸다. 방학에 집에 가도 시큰둥했고 차라리 학교로 돌아오는 게 기뻤다. 11월 초였다. 그 즈음 나는 날씨가 어떻든 밖에 나가 생각해 빠져 정신없이 걷곤 했다. 그러면 우울과 염세와 자기 혐오가 뒤섞인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그날도 축축하게 안개가 자욱한 해질녘 교회의 공원을 배워야 했다. 인적 없는 넓은 가로수 길이 내게 손짓했다. 나는 겹겹이 깔린 낙엽들을 발로 거칠게 헤적거렸다. 공기 속에 축축하고 쌉쌀한 냄새가 떠돌았고 저 멀리 나무들은 안개 속에서 유령의 그림자처럼 희부옇게 서 있었다. 나는 긴 가로수 길 끝에 잠시 멈춰서서 검은 나뭇잎들을 쏘아보며 축축한 부패와 사멸의 냄새를 타협적으로 들이마셨다. 내 안이 뭔가가 그 냄새를 반겼다. 아, 인생이 무상함이란. 누군가 옆길에서 외투깃을 벌하며 펄럭이며 다가왔다. 내가 다시 발걸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불렀다. 안녕 싱클레어? 그가 내게 다가왔다. 기숙사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알폰스 베기였다. 나는 그가 싫지 않았다. 나나 어린아 학생들에게 말할 때 어른처럼 굴면서 비꼬고 잘난 체하는 걸 빼면 별 반감은 없었다. 김나지움 학생들은 그가 곰처럼 힘이 세고 기숙사 사감도 꽉 잡고 수 있다고 수군댔다. 이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른이 우리 또래의 학생에게 자상하게 말을 거는 듯한 말투였다. 어디 내가 맞춰볼까? 너는 시를 짓고 있었어. 전혀 아닌데? 나는 무뚝뚝하게 말을 걸쳐알았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오더니 잡담을 늘어놓았다. 내가 잡담을 나눴던 적이 대체 언제였던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시클레어. 내가 그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겠어? 가을날 저녁 안개 속을 걷다 보면 사색의 장애기 마련이지.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시를 짓고 싶어해. 그쯤은 나도 알아. 소멸해가는 자연에서 잃어버린 젊음을 떨리거든. 하이네처럼 말이야. 나는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 나는 반박했다. 좋아, 그 얘기는 간두자. 하지만 내 생각에 이런 날씨에는 와인 한 잔 마실 만한 조용한 곳에 가는 게 좋아. 같이 갈래? 나도 마침 혼자거든. 생각 없니? 내가 모범생으로 낳겠다면 굳이 권하지는 않을게. 잠시 우리는 교회의 싸구려 술집에 갔다.
그저 그런 맛이 와인이 담긴 두꺼운 유리잔에 부딪혔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쨌든 새로운 맛이니까 조금씩 마셨다. 그랬더니 술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금방 취해서 더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내 안에 창문이 활짝 열려서 세계가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정말 끔찍히도 오랫동안 진심을 말하지 않고 지내왔다. 나는 정신없이 떠들었고 결국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난 것이다. 백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정말 끝내준 녀석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건 억눌려왔던 대화 욕구를 마음껏 터뜨리고 나이 많은 선백이 제법이라고 인정까지 받자 기쁨에 도취되었다. 그의 빌어먹을 영리한 자식이란 말이 감미로운 독주처럼 영혼에 스며들었다. 세계는 세계로운 색채로 빛났고 세계는 생각은 수백 개의 힘찬 샘물처럼 솟구쳤다. 열정의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올랐다. 선생님과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멋지게 의기타합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그 고대 그리스인과 이교도까지 논했는데 그때 백이 내 연애의 경험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나는 입을 다물어야 했다. 경험이 없으니 이야기할 것도 없었다. 마음속은 혼자서 느끼고 상상했던 것들로 온통 쓰라렸지만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것은 술의 힘으로도 불가능했다. 여자에 관해서는 백이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의 믿기 힘든 위협들을 열심히 들었다. 듣다 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백은 18쯤 먹었을 뿐이지만 경험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소녀들은 고백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근사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는 아니라고 했다. 진짜 성과는 여인들에게서 얻을 수 있고 그 편이 훨씬 낫다고 했다. 예를 들어 문구점 주인인 얄개들 부인과 이야기가 통한다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카운트 뒤에서 두 사람 사이의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써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나는 완전히 이야기에 빠져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물론 내가 얄개들 부인을 사랑한 일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내가 상상도 못해본 즐거움이 은밀한 셈이 있는 듯 했다. 백이 말은 뭔가 맞지 않았고 내 이상 속이 사랑보다 보잘것없고 평범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현실이었다. 실제 삶이면 모험이었다. 바로 내 옆에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일상적인 일로 여기는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가. 이야기가 거기까지 이르자 우리 대화는 점점 뜸해지고 활기를 잃어갔다. 나는 더 이상 빌어먹게 영리한 자식이 아니었다. 단지 어른이 말에 혹해서 듣고 있던 소년으로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이 나의 암울한 생활에 비하면 그 시간은 여전히 천국처럼 달콤했다. 게다가 나중에 살짝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런 술집 출입부터 대화 내용까지 모두가 엄격하게 금지된 것들이었다. 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혁명적 파격이었다. 나는 그날 밤을 놀랍도록 또렷이 기억한다. 우리는 희미하게 타는 가스등 옆을 지나 차갑고 축축한 방공길을 헤치며 귀가를 서둘렀고 나는 생애 최초로 취해 있었다. 즐겁지 않았다. 몹시 괴로웠다. 그런데도 뭔가가 짜릿하고 근사했다. 진탕 먹고 마시는 것은 반란과 방종이었고 곧 삶이고 정신이었다. 백은 새파란 풋내기라고 욕설을 퍼부면서도 나를 끝까지 챙겼다. 나를 전발을 업고 절반을 질질 끌며 기숙사까지 데려갔고 열린 복도 창문으로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집어넣어 주었다. 아주 잠깐 주름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깨어나며 제정신이 들자 괴로운 마음과 미칠 듯한 고통이 나를 덮쳤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셔츠는 입은 채였고 나머지 옷가지들은 형편없이 구겨져 방바닥에 팽개쳐져 있었으며 담배와 토산물 냄새가 났다. 두통과 구토와 미칠 듯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이사이에 오랫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영상들이 떠올랐다.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과 정원이 보였다. 익숙한 내 방과 학교와 시장이 보였고 데미안과 견진 성사 수업도 보였다. 모든 것이 밝게 빛났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순수했다. 그때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이 어제까지 아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것이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저주받고 타락한 순간에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내게 거부와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기억나는 가장 오래전 유년이 황금빛 정원에서 부모님께 받았던 모든 사랑스럽고 치밀한 것, 어머님이 입맞춤 하나하나, 해마다 맞이했던 성탄절, 눈부시게 밝은 경건한 일요일 아침, 정원에 피어있던 꽃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짓밟았다. 만약 지금이라도 심판이 사자가 와서 나를 묶어 인간 쓰레기, 신선 모독자를 취급하며 교수대로 끌고 간데도 나는 순순히 따라가서 기꺼이 처벌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은 이랬던 것이다. 사방을 헤매고 다니며 세상을 얕본 자여, 자만심으로 가득 차 데미안이 사상에 기댄 자여, 오물덩어리, 수잡하게 술에 취해 더럽고 구역질하는 돼지 새끼, 형편없는 충동에 저급하게 휘둘리는 야비한 짐승, 그게 나였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빛나고 우아한 순수히 정원에서 자란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했던 내가 이런 모습이 되다니. 술에 잔뜩 취해 자제력을 상실한 채 얼간이처럼 낄낄거리던 내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려와서 나는 심한 구역질과 분노를 느꼈다. 그게 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에서 상당한 쾌감이 느껴졌다. 내 마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전적으로 무심하게 침묵하며 그 한 구석에서 비겁하게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책이나 전율, 영원히 추악한 감정들까지도 반가웠던 것이다. 적어도 지금 뭐가 됐든 감정이라는 게 느껴지고 의욕이 타오르고 심장이 뛰니까 나는 비참함 속에서 봄의 해방감 같은 무엇인가를 느끼고 혼란스러웠다. 남들이 보기에 그 시기 나는 빠르게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첫 만취는 금세 또 다른 만취로 이어졌다. 학교에도 술집에 가서 흥청거리는 무리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 중에서 가장 어린 편이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풋내기가 아니라 무리 리더이며 혜성 같은 존재, 술집 출입에 거침없는 술꾼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나는 다시 한 번 완전히 얻은 거 악마의 세계로 넘어갔고 이 세계에서 아주 끝내준 녀석으로 통했다. 그러나 나는 비참했다. 나는 자기 파괴적인 술판을 버려댔다. 친구들은 나를 대장이니 근사한 녀석이니 재치가 번뜩이는 녀석이니 치겨 세웠지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영혼은 비통했다. 아직도 기억난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술집에서 나오다가 이 주일 예배 가려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이 차려입은 어린아이들이 명랑하게 뛰노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졌다. 나는 허름한 싸구려 술집이 더러운 탁자에서 맥주 취해 낄낄대며 냉소적인 풍차로 친구들을 웃기고 때로는 신랄한 조롱으로 놀라게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롱했던 모든 것들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영혼과 과거와 어머니 그리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우리 패거리의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서 고독하고 괴로웠던 이것은 이유가 있었다. 나는 가장 난폭한 패거리에도 인정받은 술집의 영웅이며 독설가였다. 나는 선생님, 학교, 부모, 교회에 대해서 재치있고 과감한 독설을 던졌다. 음담패설조차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이야기 하나쯤은 거뜬히 만들어냈다. 그런데 우리 패거리가 여자를 만나러 갈 때는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말로는 철면피 방탕아가인 척 했지만 사실 사랑에 대한 격렬한 동경과 가망 없는 그리움에 가득 찬 외로운 소년이었다. 누구보다도 쉽게 상심했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 소녀들이 아름답고 말끔한 옷차림으로 명랑하게 우아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녀들이 근사하고 깨끗한 꿈속의 인물처럼 느껴졌다. 나보다 천배는 선하고 순수하게 여겨졌다. 한동안 나는 야겔트 부인이 문구점에는 가지도 못했다. 그녀를 보면 알폰스의 백이 이야기가 생각났고 그러면 얼굴이 처처마리만큼 새빨개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거리들 사이로 나만 끊임없이 고독하고 다른 존재 같았고 그럴수록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었다. 이제야 생각해보면 과음하고 흰소리를 늘어놓은 일들을 내가 한 번이라도 즐겼는지도 모르겠다. 술에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아서 번번이 숙취에 시달렸다. 그저 강박적이었던 듯하다. 달리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하던 그대로 계속한 것이다. 나는 혼자 오래 있는 거 싫었다. 부드럽고 순결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울컥하거나 사랑에 대한 욕망이 휩싸이는 것이 두려워서였다. 나에게 딱하지 결핍된 것은 진실한 친구였다. 내가 좋아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두서너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모범생 부리였고 나의 악행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나를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구제불능 문제아로 여겼다. 선생님도 나의 그간의 행실을 자세히 알았고 혹독한 처벌도 반복해서 내렸다. 퇴학 처분은 시간 문제였다. 나도 내가 문제아가 되었음을 잘 알았지만 여전히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인다에 열중하면서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에게로 이끌어주는 신의 길은 너무도 많다. 그때 신은 나를 이런 타락의 길로 데려갔다. 악몽 같았다. 더러운 것, 찐득거리는 것, 깨진 맥주잔과 시답잖은 농담을 짓거리며 보낸 밤들에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쉴 새 없이 괴로워하면서도 구역질나고 더러운 길을 다 기어다녔다. 공주에게 가는 도중에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 찬 뒷골목이 진흙탕에 빠져버리는 꿈 이야기가 이랬는데 내가 그런 지경이었다. 이런 불쾌한 방식으로 나는 고독을 선고받았다. 나와 유년 시절 사이에 국회장의 문이 세워졌고 문지기가 지키고 서서 매정하게 환히 웃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나는 얘가 예전이 나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감 선생님이 경고 편지를 받고 땡땡시에 온 아버지와 불시에 마주쳤을 때 나는 기겁했다. 그러나 그 겨울이 다가간 무렵이 두 번째 만남에서 이미 나는 냉담하고 무심해져 있었다. 꾸짖어도 당부해도 어머니를 상기시켜도 나는 흘려들었다. 아버지는 격분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불명의 퇴학을 시켜서 가마원에 넣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할 때면 하라지. 아버지가 돌아간 후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느니 내게로 통하는 어떠한 길도 못 찾다니. 그러자 아버지는 실패해도 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장차 어떻게 돼도 상관없었다. 술집에 앉아 떠들어대는 이상하고 볼품없는 방식이 내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었고 내 저항이 방법이었다. 나는 내 자신을 엉망진창으로 부숴가면서 때때로 상황을 이런 식으로 파악했다. 만약 세상이 나 같은 사람들 필요로 하지 않고 더 좋은 자리와 가치 있는 일을 보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야 자멸해버리면 그만이고 손해야 세상이 보겠지. 그의 성탄절 연휴는 정말 불쾌했다. 어머니가 나를 보고 너무나 놀라셨다. 나는 키가 한층 더 컸고 야인 얼굴은 생기 없이 축 늘어진 데다 눈 언저린 염증이 생겨서 잿빛으로 찌들어져 처량했다. 간 나기 시작한 코 밑이 엉성한 수염 자국과 최근에 쓰기 시작한 안경이 나를 한층 낯설어 보이게 했다. 누나들은 뒤에서 킥킥거렸다. 만사가 불쾌했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도 불쾌하고 입맛이 썩었으며 친척분 몇 분과 나눈 인사도 그러했다. 가장 불쾌했던 건 크리스마스 이브의 경험이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래론 이날은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 축제 분위기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올라 부모님과의 유대감이 거듭 새로워지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매사가 답답했고 곤혹스러웠다. 여태껏 해오던 대로 아버지가 그들은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노라고 하는 들판이 목동에 관한 복음서의 구절을 낭독했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누나들은 기쁨에 넘쳐 선물이 놓인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 음성에 즐거운 기색이 없었고 얼굴은 늙고 피곤해 보였으며 한결 조그맣게 오그라들어 보였다. 어머니는 슬퍼 보였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견딜 수 없이 괴롭고 거북했다. 선물과 축복, 복음서와 불켠 트리조차 그러했다. 생강 쿠키와 달콤한 냄새가 더 향긋했던 추억의 짙은 구름을 만들어냈다. 크리스마스 트리인 전나무 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일들을 속삭였다. 나는 이 밤과 이 축제의 날이 어서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겨울이 온통 그런 식으로 끝이 지나갔다. 방학이 되기 직전에 나는 교사회로부터 강력한 재적 경고를 받았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특히 데미안을 원망했다. 그동안 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땡땡시로 옮겨 온 초기에 2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방학 동안에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오늘은 저도 많이 조금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 갔네요. 지치고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은 내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동안.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다니시고요. 손발은 잘 깨끗이 씻고, 정말 깨끗한 곳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속삭이면서 즐거운 시간,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 안녕.